지금 하버드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400여 명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 미국 교수가 발표 도중 한국이 석유보다 귀한 자원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폭탄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인데요. 그 말을 들은 중국과 사우디 대표단은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그 자원이라면 우리 쪽이 훨씬 더 풍부하다며 노골적으로 조롱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수는 그런 조롱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설명을 이어나가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를 듣던 일부 대표단들은 잠시 후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고 하는데요. 더 놀라운 점은 발표를 끝까지 들은 몇몇 세계적 석학들이 이제 한국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지금이라도 한국에게 백지 수표를 전부 갖다 바치라는 식의 극단적인 제안까지 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한국이 독점하고 있는 석유보다 귀한 자원의 정체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자원은 어째서 한국게 아니면 안 되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셨나요?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의 마이클 브라운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겪은 일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 이렇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하버드 캠퍼스의 벚꽃을 흩날리던 3월의 어느 날, 케네디 스쿨 포럼홀에서 미래 기술 패권과 자원 공급망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티켓은 발행 24시간 만에 매진되었고 각국 정부 관료들과 글로벌 기업 임원들이 후면 특별석을 가득 메웠습니다. 공기 중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미래 기술 패권의 방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임을 말이에요. 10년 전만 해도 저는 평범한 경제학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원을 둘러싼 국가들의 치열한 경쟁을 목격하면서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죠. 21세기의 진정한 패권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핵심 자원과 기술의 통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특히 반도체, 이 현대 문명의 심장과도 같은 기술의 근간이 되는 자원에 대해 세계가 얼마나 무지한지 깨달았을 때 저는 기존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원 전쟁이라는 제 책이 학계와 정책 이반자들 사이에서 일으킨 파장은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초청받았지만 과연 제 주장이 세계 최고의 두뇌들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죠.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저는 강당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무거운 침묵이 저를 덮쳤습니다. 청중석 맨 앞줄에는 4명의 거물급 학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른쪽부터 차례로 중국의 리민 교수, 사우디아라비아의 아흐메드 알파하드 박사, 독일의 한스 밀러 교수, 그리고 일본의 다나카 마사시 교수. 그들은 단순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각각 자국의 기술 정책을 좌우하는 실세들이었죠. 리민 교수의 날카로운 눈빛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중국 제조 2025 정책의 반도체 부문 책임자인 그는 미국의 기술 제재에 정면으로 맞서는 인물로 SMIC 전 임원 출신의 실전 경험과 이론적 깊이를 겸비한 강적이었습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계산된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옆에 알파하드 박사는 사우디 비전 2030 계획의 핵심 설계자로 석유 이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가였습니다. 품위 있는 외모와 당당한 자세로 앉아있는 그는 세계 최대 석유 부국의 자신감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그의 표정에는 이 미국인이 과연 무슨 말을 하려나? 하는 의구심이 역력했습니다. 밀러 교수는 이후의 유럽 칩 액트 기반을 다진 학자로 그의 정밀한 분석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공급망 취약성 평가에서는 최고 권위자였죠. 그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태블릿에 무언가를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의 모든 허점을 찾아내려는 듯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나카 교수는 일본 반도체 부활을 위한 국가 전략을 설계한 공무로 일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인물로 소니 반도체 부문의 전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그의 침착한 표정 뒤에는 일본이 한때 장악했던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되찾으려는 간절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르는 제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400명의 시선이 저를 향했고 심장은 마구 뛰었습니다. 설레는 마음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3년간의 연구 결과에 대한 확신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제 뒤로는 하버드 문장이 새겨진 파란색 배경의 스크린이 준비되었고 마이크를 잡은 제 손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저는 운명의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계 기술 패권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하려 합니다. 제 첫 문장에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청중의 시선이 저에게 고정되었고 앞줄에 앉은 각국 학자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제 뒤에 대형 스크린에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2000년부터 2025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한 국가의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라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2000년 약 23%에서 시작해 2025년에는 73%에 이르는 압도적인 성장세였죠. 여기 보시는 그래프는 어느 국가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얼마나 압도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국가의 기술력은 단순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뿐만 아니라 전기차, AI, 클라우드 컴퓨팅, 미래 양자 컴퓨팅에 이르기까지 현대 기술의 모든 기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어느 나라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2022년 기준 반도체 시장의 핵심 기술인 글로벌 D램 시장 점유율 차트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42.7%, SK 0.6%로 한국 기업 두 곳이 전 세계 시장의 71.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은 22.5%, 그리고 기타 기업들이 나머지 6.2%를 차지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상대로 중국의 리민 교수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가늘게 뜬 눈으로 저를 응시하며 오른쪽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그 나라가 어디인지 궁금한데요. 혹시 미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리민 교수의 질문에는 약간의 도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를 시험하고 있었죠.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정답을 밝힐 때가 아니었거든요. 청중의 호기심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싶었죠. 지금 단계에서는 이 나라라고만 부르겠습니다. 조금 더 데이터를 살펴본 후에 밝히겠습니다. 다만 힌트를 드리자면 이 나라는 자국 면적에 비해 놀라운 기술적 성취를 이룬 국가입니다.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하버드대 국제 세미나에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술력을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거든요. 일부 청중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앞줄의 학자들은 표정이 더욱 경직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더 구체적인 수치들이 나타났습니다. 2023년 기준 반도체 산업의 다양한 부문별 세계 시장 점유율 표였습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반도체 설계 디자인 부문에서는 미국이 65%, 장비 제조 부문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각각 35%, 24%로 우세합니다. 하지만 실제 생산 능력, 특히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서는 이 나라가 절대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첨단 파운드리인 반도체 위탁 생산 부문에서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리민 교수가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짐작한 듯한 뉘앙스가 명확히 묻어 있었죠. 교수님, 이제 그만 숨기시고 직접 말씀해 주시죠. 혹시 한국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회의장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쪽 참석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사우디 대표단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교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메모를 적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네, 이민 교수님의 추측이 정확합니다. 그래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과 시장 점유율을 보이는 건 바로 한국 기업들입니다. 인구 5천만 명의 국가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3%를 생산하고 미세 공정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흥미롭지 않나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민 교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사우디의 알파하드 박사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뒷자리에서는 작은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습니다. 왜 하필 한국 얘기지? 미국도 있는데 중국은요? 알파하드 박사가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브라운 교수님, 한국 반도체가 우수하다고요? 이건 좀 편향된 시각으로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이 기술 패권에서 더 중요하지 않나요? 게다가 통계 수치만으로 기술력을 평가하는 건 상당히 단순화된 접근 아닌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이런 초반 도전에 조금 놀랐어요. 알파하드 박사님, 수치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설계와 장비 측면에서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실제 생산과 수율 측면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예를 들어 3나노미터 이하 공정에서 삼성전자의 수율은 거의 90%에 육박하는데
이는 경쟁사들을 15에서 20% 정도 앞서는 수치입니다. 그러자 일본의 다나카 교수가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왜 하필 한국을 주목하시는 건가요? 특별히 한국의 반도체 기술을 조명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저는 경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나카 교수님. 오늘 세미나의 핵심 주제는 기술 패권과 자원 공급망이니까요.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한국의 특별한 지위가 단순한 기술적 우연이 아니라 자원과 관련된 흥미로운 패턴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슬라이드를 띄우자 회의장의 분위기가 더욱 격해졌거든요. 스크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자원들의 목록과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위는 물, 그리고 놀랍게도 2위가 모래였습니다. 석유는 4위였죠.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석유를 전략 자원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사실 모래가 없으면 현대 문명이 완전히 멈춥니다. 건설, 유리 제조, 그리고 무엇보다 반도체, 모래는 현대 사회의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연간 전 세계에서 약 500억 톤의 모래가 채취되고 있는데 이는 석유 소비량의 2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중국의 리민 교수가 거의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사우디는 석유가 풍부하고 중국도 희토류를 비롯한 천연자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모래 이야기를 꺼내시죠? 모래는 어디에나 있는 흔한 자원 아닌가요? 저는 그의 질문이 정확히 제가 원하던 방향이어서 기뻤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민 교수님, 반도체의 심장인 실리콘 웨이퍼는 바로 고품질 모래, 정확히는 이산화규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모든 모래가 반도체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급의 실리콘 웨이퍼를 만들기 위해서는 99.9%인 9N의 순도를 가진 결정질 실리카가 필요합니다. 이는 자연계에서 극히 드문 자원입니다. 그때 알파하드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사막 모래가 넘치는데 그게 반도체에 쓸 수 없다는 말씀인가요? 드디어 제가 원하던 질문이 나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이모컨으로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모래 입자의 현미경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왼쪽은 둥근 입자의 사막 모래, 오른쪽은 각진 입자의 강가 모래였습니다. 알파하드 박사님,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막 모래는 입자가 너무 고르고 둥글며 해양 미네랄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건설용으로도 부적합하고 반도체용으로는 전혀 쓸 수 없습니다. 바람에 의해 오랫동안 마모된 사막 모래는 철과 알루미늄 산화물이 많아 반도체 제조에 치명적인 불순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에는 강에서 나오는 석영이 풍부한 모래가 필수적입니다. 순간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어요. 특히 사우디 대표단은 서로 아랍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을 맞추기 시작하는 눈빛들이었죠. 독일의 밀러 교수가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산이 많고 물이 풍부한 한국이 이런 모래 자원과 연관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다면 왜 우리 독일이나 스위스, 오스트리아처럼 산악 국가들은 반도체 강국이 되지 못했나요? 정확히 제가 원하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한반도의 지형도와 강분 포도가 나타났습니다. 밀러 교수님, 탁월한 질문입니다. 한국의 특별함은 바로 지형적 특성에 있습니다.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악지대이며 화강암 지질이 풍부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급경사로 짧게 흐르는 강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런 지형은 화강암이 풍화되어 만들어진 고품질 석영사 즉 규사가 강바닥에 퇴적되기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독일의 경우 라인강이 길고 완만하게 흐르면서 모래가 넓게 분산되는 반면 한국의 강들은 집중적으로 고품질 석영 퇴적층을 형성합니다. 리민 교수의 표정이 점점 더 불편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펜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조금 날카로운 어조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이 반도체용 고순도 석영을 자체 생산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반도체용 고순도 석영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스프루스 파인 광산에서 세계 생산량의 85%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의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리민 교수님, 맞습니다. 한국은 반도체용 고순도 석영을 100% 국산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초고순도 석영은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지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한국의 자원 활용 발전 단계라는 제목 아래 세 가지 시기가 나열되었습니다. 건설용 모래 활용 시기인 1960년에서 1980년대의 산업화 기반 마련. 산업용 규사 활용 시기인 1980년에서 2000년대의 유리, 세라믹, 정밀주조. 반도체급 실리콘 연마 기술 발전인 1990년대에서 현재 초정밀 가공 기술. 한국은 산과 강이 많은 지형적 특성 덕분에 좋은 모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모래를 활용하는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했다는 점입니다. 초기에는 건설용으로, 이후에는 산업용으로, 그리고 결국에는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초정밀 가공 기술로 발전시켰죠.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은 석영,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라는 가치사슬의 핵심 부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우디의 알파하드 박사가 다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여전히 고순도 석영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군요. 결국 미국의 하청업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자원 국가로서는 석유를 가진 사우디나 희토류를 가진 중국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알파하드 박사님, 고순도 석영 의존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전체 가치사슬의 일부일 뿐입니다. 재미있는 통계를 하나 소개해 드리자면 반도체 생산에서 원자재 비용은 전체의 5% 미만입니다. 나머지 95%는 가공기술, 제조기술, 그리고 인적 자원의 질에 따라 결정됩니다. 1kg의 모래 가격은 약 0.01달러이지만 이것이 반도체급 실리콘으로 변환되면 100달러, 그리고 최종 반도체 칩으로 가공되면 최대 10만 달러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이는 1000만 배의 가치 증가를 의미합니다. 이 말에 회의장 내부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부 청중은 필기를 하기 시작했고 미국 측 참석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일의 밀러 교수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강과 산이 많아 모래가 풍부하다는 점이 어떻게 반도체 강국으로 이어졌는지 그 인과관계를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원이 있다고 해서 항상 산업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이 질문에 더할 나위 없이 기뻤습니다. 바로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핵심이었거든요. 밀러 교수님,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자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한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건설 붐이 시작되면서 모래 채취와 관리에 관한 노하우가 축적되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한강, 낙동강 등에서 채취한 고품질 모래를 정교하게 분류하고 가공하는 기술이 발전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한국의 교육 투자와 반도체 기술 발전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한국의 또 다른 자원이 등장합니다. 바로 인적 자원입니다. 석유보다 귀한 또 한 가지, 바로 교육 투자로 인한 인력과 기술 혁신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교육 투자 비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며 특히 이공계 교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처럼 반도체 관련 특허 출원 건수와 연구, 개발 투자가 19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중국의 리민 교수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인재요? 그래봤자 원료 없이 무슨 소용인가요? 중국의 경우 우리는 희토류를 갖고 있고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이점이죠.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리민 교수님, 희토류 매장량이 실제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중국이 희토류 세계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지만 희토류를 활용한 첨단 제품 시장에서는 20% 미만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희토류 생산은 거의 없지만 이를 활용한 OLED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세계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리민 교수의 얼굴이 미묘하게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다음 반박을 준비하는 듯 했지만 저는 계속해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그래프에도 나와 있듯이 한국의 생산 공정 노하우와 모래 기술, 그리고 인재가 결합돼 막대한 시너지를 낸 결과가 오늘날의 반도체 강국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율입니다. 동일한 설계와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한국 기업들의 수율은 경쟁사보다 평균 15에서 20% 높습니다. 이는 정밀한 공정 제어와 품질 관리 기술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질문이 날카로워질수록 제 확신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더구나 학자들의 표정에서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해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과 사우디 대표단은 거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미나를 계획된 방향으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자원의 무기화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의 무기화 가능성입니다. 역사적으로 석유와 같은 자원은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1973년 오일 쇼크가 대표적인 예죠. 그렇다면 모래와 같은 자원도 무기화될 수 있을까요? 중국의 리민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님, 사우디도 모래가 넘치고 중국도 광활한 사막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한국만 특별히 주목하시는 건가요? 이건 객관적 연구가 아니라 특정 국가에 대한 편애로 보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고순도 석영을 통제하는 한 한국은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사우디의 알파하드 박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우디의 사막은 끝없는 모래 바다입니다. 기술만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죠. 석유가 고갈되더라도 우리는 사막이라는 무한한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도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리민 교수와 알파하드 박사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얼굴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세계 최고 수준의 학자들에게 집중 공격을 받는 경험은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이 도전을 예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리민 교수님, 알파하드 박사님, 두 분의 관점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모든 모래가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사막 모래는 입자 구조 문제로 반도체나 건설에 부적합합니다. 여기 제가 준비한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전면 스크린에 모래 입자의 확대 사진과 함께 여러 실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막 모래와 강 모래의 구조적 차이, 그리고 이들을 시멘트에 혼합했을 때의 강도 차이, 순도 차이 등이 그래프로 명확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사막 모래로 만든 콘크리트의 강도는 강 모래를 사용한 경우에 30에서 40%에 불과합니다. 또한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제조에 필요한 순도인 99.99999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질학적 조건에서 형성된 석영이 필요한데 사막 모래는 그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독일의 밀러 교수가 안경을 치켜올리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모래가 훌륭하다면 왜 고순도 석영은 0% 국산화율을 보이는 겁니까? 교수님 발표에 논리적 모순이 있어 보이는데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도 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느껴졌습니다.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밀러 교수님, 좋은 질문입니다. 초고순도 석영 부분은 현재 미국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스프루스파인 광산의 석영은 지질학적으로 대단히 특별하며 현재로서는 대체제를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잠시 슬라이드를 넘겨 세계 석영 공급망 지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 호주와 노르웨이에 있는 고품질 석영 광산에 투자하여 공급원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 스타일의 공격적 접근이 아닌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통해 안정적 공급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셋째, 합성 석영 개발에 대규모를 투자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자원 무기화의 가능성이라는 제목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만약 한국이 자국의 모래 수출을 제한한다면 건설과 일부 반도체 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초고순도 석영 카드만큼 강력하진 않지만 산업용 모래도 국제적으로 귀한 자원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자국 내 건설용 모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이미 2019년부터 회사 즉 바다모래 채취를 제한하기 시작했고 이는 주변국 건설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우디의 알파하드 박사가 거의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너무 과장된 말씀입니다. 한국이 모래 수출로 국제 무역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석유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사우디가 석유 수출을 제한하면 전 세계가 마비되지만 한국의 모래는 그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는 국토 확장을 위해 인도네시아에서 모래를 대량 수입해왔습니다. 2007년 인도네시아가 환경 보호를 이유로 모래 수출을 전면 금지했을 때
싱가포르 모래 가격은 1입방 미터당 25싱가포르 달러에서 60싱가포르 달러로 2배 이상 폭등했고 건설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는 모래가 생각보다 대체하기 어려운 전략적 자원임을 보여줍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강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청중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진지하게 메모를 하고 다른 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래 자체보다 모래를 가공하는 기술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모래를 파는 것이 아니라 모래를 실리콘으로, 실리콘을 웨이퍼로, 웨이퍼를 반도체로 변환하는 전체 가치사슬을 통제합니다. 이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연간 약 1,300억 달러로 사우디의 연간 석유 수출액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중국의 리민 교수가 거의 조롱하듯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에 의존하는 주제에 한국이 모래를 무기화한다는 말은 웃기는 소리군요. 어차피 미국이 석영 공급을 중단하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붕괴될 겁니다. 브라운 교수님, 오늘 발표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학술적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자들도 이민 교수와 알파하드 박사의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교수조차 고개를 살짝 저으며 불신의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제 주장의 핵심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반도체 패권은 고순도 석영과 장비 및 설계 기술이 핵심입니다. 미국이 이 두 가지를 거의 독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이 일부 의존적인 것도 사실이지요. 하지만 이런 관점만으로는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지위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특허 현황이라는 제목 아래 한국 기업들이 보유한 핵심 특허 목록과 그 가치 평가가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3D 낸드 플래시 기술, 적층 메모리 기술, EUV 리소그래피 응용 기술에서 독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특허는 단순히 미국 기술의 하청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독일의 밀러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죠. 특허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수님도 결국 한국이 종속적이라고 인정하시네요. 만약 미국이 전략적 이유로 고순도 석영 수출을 중단한다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핵심 질문입니다. 밀러 교수님. 먼저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그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2019년 핵심 반도체 소재인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의 수출을 제한했을 때 한국은 단 6개월 만에 국산화와 대체 공급망 구축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의 다나카 교수가 약간 불편한 표정으로 자세를 바꾸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결국 별 효과가 없었다는 점은 그에게 불편한 진실이었을 겁니다. 한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과 인재가 있습니다. 초고순도 석영만 확보되면 미국 없이도 강력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합성 석영 기술 개발에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등의 석영 광산 지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의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재나 기술 혁신 사례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죠? 그저 추상적인 주장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한국의 반도체 기술 혁신 사례라는 제목 아래 구체적인 기술 혁신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 사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삼성전자가 2013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수직 적층 3D 낸드 플래시 기술은 동일 면적에서 메모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혁신입니다. 이는 미국이나 일본의 어떤 기업도 달성하지 못한 기술적 도약이었습니다. 저는 3D 낸드 구조의 단면도와 각 층별 제조 공정을 보여주는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둘째, SK하이닉스의 CT 기술은 메모리 셀의 신뢰성과 수명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 기술은 일본 도시바가 포기한 접근법을 한국 엔지니어들이 성공시킨 사례입니다. 다음으로 SK하이닉스의 HBM인 고대역폭 메모리의 단면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HBM 기술은 AI 반도체의 핵심으로 K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세계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GPU와 같은 연산 집약적 반도체에 고속으로 데이터를 공급하는 혁신으로 현대 AI 혁명의 물리적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 설명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를 둘러싸고 새로운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사우디의 알파하드 박사가 도전적으로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이 고품질 모래를 활용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강이나 해안에서 무리하게 모래를 채취하면 환경 파괴로 이어지지 않나요? 미국의 프래킹이 환경 파괴로 비판받듯이 한국의 모래 채취도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의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민한 문제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환경 문제는 모든 자원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였으니까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알파하드 박사님의 지적은 매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 점이 바로 한국 정부가 2017년부터 회사 채취를 크게 제한하고 대체재 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환경 복원 노력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한국의 해안 및 강 복원 프로젝트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낙동강, 한강 등 주요 모래 채취 지역에 총 50억 달러를 투자해 생태계 복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4대강 생태복원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 폐기물을 재활용한 인공 모래 개발 기술에서도 선도적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의 리민 교수가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럼 결국 대량 채굴이 불가능하니 수출이나 무기화도 불가능하다는 말이군요. 모래가 별 의미 없다는 것 아닌가요? 교수님 주장이 스스로 모순되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점점 더 적대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몇몇 청중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다른 이들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주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사우디 대표단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독일의 밀러 교수가 다소 중립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해양 생태계 복원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특히 순환 경제 측면에서 한국의 접근법은 어떻습니까? 저는 밀러 교수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밀러 교수님, 중요한 관점입니다. 한국은 모래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을 다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순환 모래 경제 시스템입니다. 제 뒤 스크린에 한국의 건설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 다이어그램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연간 약 8천만 톤의 건설 폐기물을 97% 이상 재활용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재생 모래로 전환됩니다. 또한 제철소 부산물인 철강 슬래그를 가공한 인공 모래도 연간 100만 톤 이상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연 모래 채취를 약 30%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모래의 경제적 가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고품질 모래는 실제로 석유급 가격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강모래의 가격은 톤당 약 10달러지만 반도체용 고순도 석영은 톤당 5,000달러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공된 반도체용 실리콘은 킬로그램당 10만 달러를 넘습니다. 사우디의 석유가 배럴당 80달러라면 고순도 석영은 무게 대비 60배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사우디의 알파하드 박사가 흥미를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모래 가격을 올려 수출하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치 오피처럼 모래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현재 한국은 국내 수급 용도가 커서 무작정 수출을 늘리기 어렵지만 한국산 고품질 모래의 부가가치를 국제시장에 반영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친환경 모래 채취 기술과 재생 모래 기술은 그 자체로 수출 가능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입니다. 중국의 리민 교수도 마지못해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중국이 더 큰 소비와 유통망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국의 기술적 접근도 나름 가치가 있겠네요. 다만 그것이 글로벌 기술 패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사우디의 알파하드 박사도 그제서야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확실히 모래가 흔해 보여도 건설용이나 반도체용은 정말 귀하군요.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도 석유 이후를 준비하면서 이런 측면을 고려해야겠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지나 싶었는데 갑자기 리민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세웠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계속 한국만 자랑하시네요. 한국 기업에서 연구비라도 받으신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 없인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석영, 미국의 반도체 장비, 미국의 설계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한국 반도체는 하루도 못 버팁니다. 사우디의 알파하드 박사도 갑자기 분위기를 바꿔 가세했습니다. 우리도 사막 모래를 특수 화학 처리하면 반도체에 쓸 수 있다고 봅니다. 사우디는 이미 비전 2030 계획하에 첨단 소재 개발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만 특별한 게 아니죠. 상황이 다시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회의장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특히 앞쪽에 앉은 각국 정부 관료들과 기업 임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저는 약간 주춤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미국이 고순도 석영의 원천이고 사우디도 연구, 개발에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만 특별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와 같은 기초 자원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패턴을 분석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말에 회의장 뒤쪽에서 누군가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한국만 옹호하시는 거죠? 객관성이 결여된 발표입니다. 독일의 밀러 교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혹시 미국과 한국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편파적 발표를 하시는 건 아닌가요? 미국 학자로서 지정학적 동맹국을 옹호하시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비난은 예상하지 못했고, 특히 학술적 객관성을 의심받는 것은 학자로서 가장 큰 모욕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저는 데이터로 말하는 것뿐입니다만 중국의 리민 교수가 더욱 거세게 공격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거의 조롱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뭐래요? 건설용 정도죠. 반도체용 고순도 석영은 미국산에 의존하고 기술도 미국 장비가 필수입니다. EUV 리소그래피 장비는 네덜란드 ASML에서만 생산, 한국은 이를 구매해서 사용할 뿐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자면 한국은 그저 미국과 유럽의 하청업체일 뿐입니다. 사우디의 알파하드 박사가 비웃듯 덧붙였습니다. 결국 석유보다 귀한 모래라 해도 한국이 완전 자금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미국에 종속된 나라 아닌가요? 최소한 사우디는 석유를 완전히 통제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원 강국이죠. 회의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이마에 땀이 맺혔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건 좀 과장된.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밀러 교수가 날카롭게 끼어들었거든요. 교수님, 이쯤 되니 한국 편만 드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분명 반박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아니면 우리의 지적이 틀렸다고 증명하실 수 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회의장은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꽂혔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제 학문적 평판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발표 자료가 든 태블릿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질 뻔했고 저는 간신히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중국의 리민 교수가 승리의 미소를 띠며 주변 사람들을 향해 중국어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영어로 큰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하, 확실해졌군요. 한국이라 해봤자 미국이 모래 공급을 틀어주면 무력해질 뿐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는 서구학자들의 아시아에 대한 몰이해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네요. 사우디의 알파하드 박사도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불편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오랜 연구가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 마음이 아프네요. 제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목이 마르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바로 반박했을 텐데 왜인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다른 학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교수까지도 고개를 저으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 논리에 큰 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모래 자원과 기술의 연결성에 대한 설명이 빈약하네요. 회의장 전체에 무거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학자들은 승리감에 도취된 듯했고 청중들은 서로 속삭이며 저를 향해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역시 교수는 편파적 발표였고 근거가 약하네 라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간의 연구, 수백 건의 인터뷰, 무수한 데이터 분석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발표 시간에 절반이 남아 있었지만 이대로 세미나를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문득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2년 전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을 때 한 엔지니어가 들려준 말이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모래 한 알에서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래 한 알도 소중히 여기는 문화에서 반도체를 만듭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절대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단상에서 내려와 회의장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리민 교수와 알파하드 박사가 앉은 바로 앞이었습니다. 모든 청중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미래 기술 패권의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옹호한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데이터가 보여주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그래프가 더 있습니다. 한국의 인적 자원 투자와 모래 인프라가 만나 어떤 결과를 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리모컨을 눌러 완전히 새로운 슬라이드 세트로 전환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세 개의 선이 나란히 상승하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의 데이터로 교육 투자 증가율, 산업용 규사 R&D 증가율, 그리고 반도체 수출 성장률을 보여주는 선이었습니다. 세 선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사실상과 강 덕분에 고품질 모래 활용 경험이 축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 시스템과 접목시켰죠.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교육 투자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GDP의 5.3%를 교육에 투자하며 특히 공학 분야 대학원생 비율은 일본의 2배, 미국의 1.5배입니다. 중국의 리민 교수가 여전히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초고순도 서경은 저는 그의 말을 정중하게 끊고 강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민 교수님, 핵심적인 통찰을 놓치고 계십니다. 물론 미국이 초고순도 서경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세 가지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의 자원 자립 전략이라는 제목 아래 세 가지 접근법이 나열되었습니다. 첫째, 한국은 이미 해외 광산 투자를 통해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호주 쿼츠힐 광산에 대한 15억 달러 투자, 노르웨이 트로네르그 광산 인수, 그리고 캐나다 BC주 석영 광산 개발 참여 등이 그 예입니다. 저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합성 석영 개발에 연간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있으며 이미 시제품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2025년까지 초고순도 석영의 국산화율을 3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윌러 교수가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셋째, 한국은 EUV 리소그래피 공정을 최적화하여 동일한 장비로도 경쟁사보다 20% 높은 수율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재료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자들이 슬라이드를 주목하며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다나카 교수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회사 채취 제한으로 인해 심각한 건설용 모래 부족 현상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생 골재와 인공 모래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가 아니라 건설 기술과 소재 과학의 혁신을 이끌어냈습니다. 제 뒤 스크린에 한국의 건설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과 인공 모래 생산 시설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개발한 철강 슬래그 기반 인공 모래는 천연 모래보다 압축 강도가 25% 높으면서도 환경 부담은 80% 낮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자원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한 사례입니다. 독일의 밀러 교수가 이제는 진지한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현대 한국의 반도체 경쟁력은 모래와 기술, 인재의 총체적 결과라는 말씀인가요?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이런 분석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네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확합니다. 자원이 부족하다는 통념과 달리 한국은 사실상과 물, 그리고 모래가 상당히 풍부합니다. 여기에 교육을 통한 기술 혁신이 더해져 결코 미국 한쪽에 휘둘릴 나라가 아닙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각국의 반도체 관련 특허 등록 건수와 인용 지수를 비교한 차트였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2020년부터 미국을 제치고
반도체 관련 특허 등록 건수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특허 인용 지수입니다. 이는 특허의 질적 가치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한국의 반도체 특허는 일본의 1.8배, 중국의 2.3배, 미국의 0.9배 수준입니다. 미국과 견줄 만한 특허 가치를 가진다는 사실이 청중들에게 충격을 준 것 같았습니다. 학자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멍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건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는 자신감을 되찾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석유보다 귀한 자원인 모래와 교육기술이 결합돼 한국이 반도체 초강대국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장기적 국가 발전 전략의 결과물입니다. 한국이 환경과 기술, 그리고 인재로 시너지를 낸 사례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글로벌 기술 패권의 미래를 제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중국의 리민 교수조차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핵심 장비와 석영을 막으면 끝이라고 봤는데 교수님 발표를 들으니 한국이 상당한 대체 전략을 갖고 있군요. 특히 해외 광산 확보 전략은 우리 중국의 1대1로 전략과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사우디의 알파하드 박사도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우리 사우디 사막 모래도 특수 공정 개발을 통해 활용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 한국의 기술을 참고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도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의 일부 사막 지역에는 풍화가 덜 된 규산형 광물이 존재하며 이를 특수 처리하면 산업용 규사로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한국은 이미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성공 궤도에 올랐습니다. 중동이 따라가려면 시간 투자와 함께 적절한 기술 협력이 필요할 겁니다. 학자들은 이제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수군거렸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대단한데 분위기가 감지되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다나카 교수가 노트북을 열어 뭔가를 열심히 검색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의장의 공기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독일의 밀러 교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한국의 친환경 모래 채취 기술과 재생 기술은 유럽에도 적용 가능할까요? 우리도 모래 자원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의 순환 모래 경제 모델은 특히 도시화가 진행된 유럽에 적합합니다. 건설 폐기물을 재활용한 인공 모래 기술은 이미 한국 기업들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모래 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는 국제적 협력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알파하드 박사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미래 모래 자원 분야에서 어떤 국가가 주도권을 잡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단일 국가의 주도보다는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할 것입니다. 미국은 고순도 석영 원료를, 한국은 가공 기술을, 유럽은 환경 친화적 채취 기술을, 중국은 대규모 생산 역량을 제공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글로벌 모래 시장 재편에서 각국이 자신의 강점을 살리면서도 협력하는 모델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중국의 리민 교수가 한 가지 도전을 더 던졌습니다. 결국 교수님은 미국 없는 한국 반도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시는 건가요? 그것은 너무 과장된 주장 아닌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리민 교수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적 독립이 아니라 상대적 자립도입니다. 지금 당장 한국이 미국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반도체 산업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이 그 의존도를 꾸준히 낮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넘겼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해외 의존도 변화라는 제목 아래 2010년부터 2023년까지의 추세선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해외 의존도는 2010년 72%에서 2023년 41%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특히 장비와 소재 부문에서 국산화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재, 모래 기술, 그리고 친환경 R&D가 선순환하면 한국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자립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사우디의 알파하드 박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도 사우디처럼 석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교수님이 너무 한국을 미워하는 건 아닌가요? 왜 이렇게 한국에 집중하시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파하드 박사님, 저는 한국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보여주는 흥미로운 패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우디의 석유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석유는 이미 너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 전략적 가치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모래와 같은 기초 자원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은 아직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숫자로 증명된 사실이라 저도 놀랍습니다. 모래 빈국이라 여겼지만 산과 강이 만든 모래 덕분에 발전한 사례가 실제합니다. 그리고 이 사례는 우리에게 자원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자원의 가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거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사우디 대표단은 서로 아랍어로 대화를 나누었고 중국 학자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그래프를 검토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프와 통계를 보니 말문이 막히네. 중국의 리민 교수도 마지못해 인정했습니다. 인재와 기술이 이렇게 중요하다니 우리 중국도 자원 자체보다 활용 기술에 더 투자해야겠군요. 사우디의 알파하드 박사도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사막 모래의 한계를 한국처럼 기술로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비전 2030 계획에 이 관점을 추가해야겠습니다. 독일과 일본의 학자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미국 의존만 생각했는데 한국의 고품질 모래와 대체재 정책이 정말 흥미롭군요. 유럽도 이런 접근법을 검토해야겠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며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지만 제가 말씀드린 모래기술인재 조합이 한국 반도체가 세계 1위가 된 숨은 뿌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우연이 아닌 그 나라의 지형적 특성과 문화적 가치관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한국인들은 모래 한 알도 소중히 여기는 문화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청중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세계 기술 패권은 결국 한 나라의 독주가 아닌 글로벌 협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미국은 석영, 한국은 가공기술, 일본은 소재, 유럽은 장비,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할 때 진정한 기술 혁신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 제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결론적으로 석유보다 귀한 자원 모래와 교육과 기술의 결합으로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 됐습니다. 고순도 석영은 여전히 미국이 주도하지만 한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자립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상호의존 시대의 한국은 그저 종속국이란 단순한 결론은 틀렸습니다. 모래 자원이 갖는 지정학적 함의를 이해할 때 우리는 미래 기술 패권의 판도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당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리민 교수와 사우디의 알파하드 박사도 침묵 속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자기 뒷자리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전체 강당으로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논리적, 데이터적 근거를 부정할 수가 없군요. 정말 놀라운 연구입니다. 리민 교수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미국 학자가 이런 관점을 제시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눈이 열렸군요. 알파하드 박사도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청중들이 모두 퇴장한 후 저는 홀로 무대에 남았습니다. 슬라이드 마지막 화면에는 모래가 곧 미래다라는 문구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흥분 때문이었습니다. 그날의 세미나는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대적이었던 학자들이 하나둘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한 달 후에는 국제학술지 특별호로 모래 자원과 기술 패권의 미래가 출간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새로운 기술 지정학 패러다임을 제시한 학자로 학계에 기록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각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고순도 석영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중국은 모래 자립 2030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 모래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연구센터를 설립했고 한국 정부는 국가 모래 자원 관리 시스템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일은 그로부터 6개월 후에 일어났습니다. 사우디의 알파하드 박사가 사막 모래를 반도체용으로 변환하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브라운 교수의 발표가 영감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리민 교수도 저에게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고 일본의 다나카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력 필요성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모래 전쟁이라 불리는 새로운 자원 경쟁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석유와 가스보다 모래가 더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국가 간 모래 자원 협력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한국은 이 네트워크의 중심에 서서 모래 자원의 지속 가능한 활용 기술을 세계와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된 하버드 세미나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진실을 위해 맞섰던
그 순간의 용기를 기억합니다. 처음에는 전 세계 석학들의 조롱과 불신을 받았지만 결국 데이터와 논리로 그들을 설득했습니다. 때로는 가장 일상적인 것들, 모래한 알 같은 이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원의 가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이 모래를 반도체로 변환한 것처럼 인류의 지혜는 가장 평범한 것에서 가장 놀라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그날 세미나에서 증명하고자 했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자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